아, 이놈이 김양기야? 그러고 양쪽으로 탁 묶어채더니 지하실로 딱 끊고 들어가. 그날 저녁부터 잠을 안 잤어. 시체가 동네마다 떠댕겨. 유일이, 유삼이, 유건이 유자 돌림해 갖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아버지를 잡아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송타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네, 매주 월요일 첫 시간입니다.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여수 MBC 조희원 기자와 함께 할 텐데 우리 어바웃 우리 동네 작가님은 친절함과 냉철함을 겸비한 브레인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어라는 별명을 또 지어드렸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양쪽 다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꼽자면 어떤 별명이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상어 좋더라고요. 상어 자주 괜찮나요? 들으니까 그래요? 애경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도 바쁜 조희원 기자입니다만 요즘에는 더 바쁘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에 어떠신가요? 네, 요즘 특별기획 리포트를 연속 리포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예.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양기 씨의 인터뷰 이게 첫 아이템이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 기획의 타이틀이 증인인데 짧지만 참 묵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전에도 뭐 여순 사건 관련된 기획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왜 증인이란 이름을 붙였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증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고 유족분들이 주가 되는 리포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시다 보니까 이 유족분들은 그 자체로서 증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만들게 됐는데요. 리포트를 계획하게 된 거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근데 16대 국회 아시다시피 16대 국회 첫 발의가 된 이후에 이번이 여섯 번째죠. 16, 17대 빼고 16, 18, 19, 20, 21대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전부 다 회기 내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만큼은 여당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번에 하지 못하면은 다음 때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있었고요. 또 유족분들은 워낙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거의 70대가 넘으셨고 90이 넘어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증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만큼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될 텐데 공영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기획 리포트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리포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은 매주 한 분씩 유족분들을 만나서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듣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보다는 유족분들의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살려서 이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주목을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순 사건에 대한 유족들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라고 기억을 되살려보세요라는 인터뷰가 사실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유족분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유족분들이 여순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70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힘들게 사셨다고 말은 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여기 내려와서 쭉 여수 사건을 2018년부터 취재를 했는데 유족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사셨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이야기를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이 리포트를 통해서는 민간인 희생의 실상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 필요성을 유족분들이 그 배상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그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리포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여순 사건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도 짚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하고요. 여순 사건 특별기획 증인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증인으로 어떤 분들을 그러면 만나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 만난 증인분은 김양기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09년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간첩으로 이제 조작을 받으셔서 2009년에 무죄를 선고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순사건 보도연맹 유족이시거든요. 아버님이 여순사건 보도연맹 당시 희생이 되셨는데 이분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사셨어요. 근데 1986년에 갑자기 광주 505 보안대로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끌려가서 이제 너 간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간첩이라는 진술서를 써라 이런 고문을 43일 동안 받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간첩이라고 고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가 여순사건 당시에 빨갱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너 아버지가 희생된 거를 너가 복수를 하려고 너도 간첩이라고 활동을 한 것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3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여순사건으로 희생됐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아셨대요. 그제서야.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이유로 자신도 간첩이라고 이제 판결을 받고 5년 동안 복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5년 동안 복역을 하시고 91년도에 나오셨는데 2009년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10여 년 동안을 간첩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여순사건 유족분들이 받으셨던 고통에서 상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좌제로 이대죄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아까 VCR로 잠깐 보셨는데 애기섬 희생자의 아들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희생되셨어야 될 분이 아니고 자신의 사촌형이 금오도에 살았는데요. 이 가족이 금오도로 이제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그 인민군이 면사무소에 어떻게 가냐라고 물어봐서 그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사촌형이. 근데 나중에 이제 사촌형이 길을 안내해 줬던 게 이제 인민군에 가담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 큰아버지를 잡으러 왔는데 큰아버지 이름이랑 이분의 아버님이랑 유자 돌림이어서 비슷하시다 보니까 경찰이 잘 모르고 여수 지역 경찰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잡아가서 그 다음날 이제 희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하루아침에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 적도 없고 큰아버지가 잡혀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희생이 되셔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의 사연이 참 가슴 아팠던 게 이분이 여수에 쭉 사시다가 취직이 계속 안 돼요. 아시겠지만 취직이 안 된다고요? 네, 유족분들은 이제 연좌제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빨갱이랑 낙인이 찍혀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 역시 여수에서는 변변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셔서 충청남도에 가서 이제 20여 년을 살다가 2014년에 여수로 돌아오셨어요. 여수로 들어와서 이제 아버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아버님이 수장된 그 애기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버지의 그 기억과 다시는 못 돌아가겠다. 네, 그 고향 땅을 밟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아버님이 그리우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랑 처음으로 이제 금오도를 가신 거예요. 2014년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그 장소에 가서 아버님이 수장된 곳을 보면서 약간 울먹이시면서 아직도 아버지가 그립고 아직도 힘들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러시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을 만나본 후에 참 그걸 지켜보면서 카메라에 담아야 하는 저희들도 참 그 말 못할 심정이랄까요? 물론 조희영 기자 직접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이 좀? 일단 이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한 번 가면은 2-3시간씩 들어요. 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정말 절절하고 이걸 정말 다 같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압축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사실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이제 특별법안도 제정이 안 됐고 이제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국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 여족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내 인생이 그리고 너무 약간 너무 창피해서 이런 인생을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게 너무 창피해서 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유족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말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래도 조금 지금도 숨지고 있는 유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수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260여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1000명 이상도 가입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유족분들은. 아직 다 가입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입 안 한 분도 많은데 특별법 제정이 되면은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좀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특별법이 네. 이제 가장 큰 관건일 텐데 물론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희망을 많은 분들이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들도 물론 있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이 21대에서 발의가 된 거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갔거든요. 네. 순서가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에 법사위를 가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인데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부터 제동이 좀 걸린 상황입니다. 그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특별법안으로 이제 단독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거는 특별법안 단독 처리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면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진실과해위원회가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시작해요. 거기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부족하면은 특별법안을 생각해 보자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물론. 그래서 의견은 반영하고 거기 행정안전위에서 고려를 할 텐데 정치적인 이제 논리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권 의원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야당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을 지금 좀 설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 말이 일단 절대적인 건 아니군요. 그러면 네네네, 참고용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참고용이에요, 수석위원회 말은. 네, 수석위원회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법이 아무쪼록 꼭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희환 기자가 직접 인터뷰한 여순 사건 유족들의 풀스토리 앞서 2-3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뉴스 리포트로 담기에는 좀 짧은 네네. 내용이잖아요. 너무 긴 내용이잖아요. 이 풀스토리가 유튜브 여수 MBC 유튜브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리포트로는 길어야 5분은 소개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2-3시간 다 올리면 또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좀 말을 만들어서 30분, 길게 30분 아니면 10몇 분 정도로 압축해서 올려놔가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 채널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다음 사연도 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굴에 점 때문에 이제 경비직에서 해고가 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좀 새삼 싶었어요. 네, 저도 이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네. 일단 순천의 모 아파트에서 9월 4일 날 이 경비원분이 채용이 되셨는데 8일 날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관리사무소장이랑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자, 점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보여주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고 입주민들이 왜 이런 사람을 뽑았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뽑힐 때까지만 일단 근무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제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네, 아니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해고를 했다는 네네, 거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경비원직 선발 당시에 면접을 볼 거잖아요. 이렇게 사전 면접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왜 뒤늦게 해고를 한 걸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을 때는 점 있는지 점 있는지 모르니까 몰랐다가 네. 이제 일을 하고서 뭐 하다가 이제 마스크를 내린 걸 봤나 봐요. 그럼 그걸 보고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거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불러서 면담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일단 관리사무소 측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다음 사람 올 때까지 생각해 보시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대표나 아니면 뭐 직원이나 주민 전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을 계속 고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면담을 한 그날 이 경비원분이 집에 가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리사무소 측의 이제 해명을 좀 정리해 보면 임차인 대표나 뭐 직원 그리고 주민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러니까 다 뭐 이야기가 이제 합의가 되면 그때는 해고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인권위가 업무와 무관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합의가 돼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뭐 점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에 불편함이 있진 않잖아요. 네.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사례로 인권위가 재작년인가에 그 대머리이신 분이 호텔 직원으로 채용이 되셨는데 그걸 처음에 면접할 때는 채용이 됐다가 나중에 더 상급자가 와서 해고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서비스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모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해고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서 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사안처럼 연세 많은 노령 근로자가 임시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보호받을 장치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인권위가 아무리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려도 권고만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우리는 해고를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형사 소송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을 개인적으로 이제 싸우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간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이제 말들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관리사무소 측에서 할 말이 조금 더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개개인적으로 이제 인권위 신청을 하고 아니면 형사 소송으로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부당해고 이런 쪽으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소송 준비만이 최선의 대응 방식일까요? 그럼 어떻게 좀 이분들은 같은 사례가 있을 때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명시적으로 문서를 남기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고 과정에서 좀 미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계약서를 분명히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명시적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부당 해고라는 증거를 미리 남기셔야 되고요. 노무사나 이런 쪽에 충분히 사례마다 달라서 많이 의견을 구하시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 다 알더라도 우리의 인식 그리고 일터에서 인권이 또 잘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의 또 생각해볼 만한 한번 또 시간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조이원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